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의 엄기표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고대의 불교 문화를 탐방하기에 앞서서 사전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본으로의 불교 전례와 고대 문화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걸로 생각됩니다. 선사시대부터 한반도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선진 문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물을 더욱 발전시켰고요. 다시 그러한 문물을 일본 열도에 전래하거나 또는 직접 건너가서 전파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 땅으로 건너가서 선진 문화를 일궈주었는데요. 통상 이들을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많은 도레인들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고대 문화의 싹을 트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가지고 간 선진 외래 문화를 일본 땅에 전파하거나 또는 일본 고유의 문화와 융합시켜서 다시 새로운 일본 고대 문화를 탄생시키고 발전시켰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 발전시킨 문화는 이제 한국의 고대 문화가 아니라 일본의 고대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일본 고대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본 고대 문화를 볼 때 이제는 객관적이고 제3자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를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역지사지로 보면 우리가 중국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일본을 볼 때에도 조선시대 이전의 관점으로만 보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볼 때 현재의 관점과 한반도가 선진 문물을 소유해서 전달해 준 주체이기보다는요, 한반도를 중국 대륙의 선진 문물을 전달해 주는 매개 역할로 보려는 그런 경향도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국을 통해서 또는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의 대륙 문화가 일본 땅에 유입되었다는 그런 식의 논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에서 이러한 측면이 영향인지 아니면 전파인지 아니면 전례인지 아니면 도래인지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한국과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는 서로 앙금도 있고 풀지 못한 감정도 또 감정의 골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대 시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포함해서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일본 열도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뭐 어떤 때는 관리로 파견되기도 했고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경우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뭐 꿈이 좌절되기도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대 시기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역사와 문화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한반도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고대 시대 각국의 사진을 그린 중국의 양직공도나 양회도라고 하는 그림에 그려진 사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각국 사신이 신발을 신은 모습, 그리고 옷의 재료와 색깔, 그리고 장식 등을 통해서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의 모습과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문화 수준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가 일본 문화보다는 수준이 높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도 높았다는 걸 이 그림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불교가 전래되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불교의 어떤 전래 시기와 문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정치와 연결되면서 고대 국가 발전의 어떤 기틀이 되었고요. 또 불교 자체가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데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불교는 원시적인 신앙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고 그리고 성문화된 불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불교 역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교가 일본으로 전래된 시기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 원흥사 가랑연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원흥사의 연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백제 성왕이 538년에 태자상과 관불기 한구 등을 전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신앙의 어떤 전례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독태자의 정기를 집성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상국 성덕법왕 제설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도 백제 성왕이 일본 땅에 불상, 경교, 뭐 승려 이러한 것들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책은 538년에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석이 권 19, 흥명천왕 13년인 552년 겨울 10월에 바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성명왕이 서부 희씨, 달소린, 노리사치기 등을 보내서 당시 노리사치기 등을 일본 땅에 보내서 뭐 석가불, 금동불, 번개 그리고 경론약간 뭐 이런 것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서 그러자 표를 올려서 널리 예배와 공덕을 찬양하고 모든 법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러한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서기에는 백제 성명왕이 이 성명왕이 바로 성왕인데요. 이 성왕이 552년에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파견을 했는데 당시 금동석가불 일구, 그 다음에 번개 약간, 경론 몇 권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당시 높은 관직에 있었던 노리사치계라는 백제 관리가 금동으로 제작한 석가열애상, 그리고 사찰에서 건물 내외부를 장식하는 깃발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을 번개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사찰 내부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번개. 그리고 불교 전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불경과 살인데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불경, 그리고 이 불경에 대해서 논한 책들을 함께 가져다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제가 일본 땅에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아주 확실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교 전례와 관련된 여러 책들과 기록이 있는데 불교가 일본 땅에 전래된 시기는 크게 538년과 552년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현재는 552년보다 빠른 538년에 백제가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그런 견해가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52년이 더 유력했는데 지금은 538년이 더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538년이든 552년이든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고요. 이때부터 일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신앙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구려가 불교를 공인한 연도는 372년, 백제가 불교를 공인한 연도는 384년입니다. 어쨌든 이런 연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일본 땅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약 200년 정도 늦게 불교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제 성왕이 일본 땅에 불교를 전해주었는데요. 백제는 그 이후에도 일본의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많은 기록이 있고요. 현재 일본 땅에 남아있는 많은 유적과 유물에서 백제가 일본 땅에 많은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에서 불교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는 왕조에 따라서 또 집권자에 따라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 초기 때 억불숭유 정책이 추진되어서 불교가 상당히 위축되었었고요. 그리고 승려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국도 불교 탄압이 있었는데요. 중국 불교사에서 대표적인 패불 정책으로 부기 때가 있었고요. 부기 때인 446년부터 452년까지 패불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주의 무제 때인 574년에도 패불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당 무종 때인 845년 이때도 회청 패불 정책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패불 정책이 시행이 됐죠.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본의 경우도 중세 시대에 불교에 대한 많은 탄압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같은 경우는 종파 간의 어떤 논쟁과 싸움으로 사찰이 피폐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천태종, 정토종, 진원종이 이제 대표적인 종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천태종의 중심 사찰이 바로 비해산의 연력사인데 그 연력사라는 사찰 아래쪽에 원성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연력사가 바로 일본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가 1571년에
화공으로 모든 건물들을 불태우는, 그래서 이 원성사라는 사찰이 완전히 소실되는 그런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연력사는 일본 천태종 역사에서 워낙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당시 연력사를 창건한 최징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최징이라는 승려가 일본 사찰은 이제 중심적인 법당을 뭐 근본 중당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요. 이 근본 중당의 불상 앞에 밝힌 불이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그 불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불을 그래서 불멸의 법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사찰이고, 또 불멸의 법등이 잘 알려진 그런 사찰이죠. 참고로 일본 역사에서 비교되는 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입니다. 일본 역사 인물 중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인물이 우는새와 관련해서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새는 울게 하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한번 새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다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일본 땅에 불교가 538년에 전래를 했는데, 당시 숭불파였던, 그러니까 불교를 숭상했던 이 소아파 사이에 극심한 논쟁과 대립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을 겪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결국 2차 돈의 순교라는 그런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을, 다시 말해서 기존의 어떤 토속적인 신앙과 외래에서 들어오는 그런 신앙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도 587년에 일본 불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성덕태자, 쇼토쿠 태자가 소아가와 힘을 합쳐서 상대 배불파를 격파를 하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관련 내용에 의하면 588년에 아스카사를 창건하고 이제 불교를 본격적으로 사찰을 창건하고 불교 신앙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어느 나라나 고대 사회에서 불교를 높게 신앙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불교는 종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진 문물을 매개하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토속적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체계적인 신앙이 있었고요.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내용이 아닌 어떤 성문화된 경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것 외에 사실은 불교가 널리 보급 전파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막연했던 사후관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가 전파되고 신앙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해서 불교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해야 죽은 이후에도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요. 또 더 이상의 윤회가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관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불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불교를 믿고 따르면 신분에 상관없이 이상세계인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공을 해준 거죠. 그리고 다시는 현실에서의 어떤 고난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뭐 극락에 태어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더 이상 윤회가 없는 세계니까요. 뭐 이런 관념을 바로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아시아 국가가 불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일본이 대표적인 불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일본 고대 문화의 중심은 불교 문화인데요. 우리보다 한 200년 정도 늦게 불교가 전래되어서 불교 문화가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일본의 불교 문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일본의 어떤 불교 문화가 하나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에 남아있는 우수한 건축 기술에 의해서 건립된 수많은 사천의 목조 건물, 또 뛰어난 조각 기법으로 제작된 불상들, 특히 나무로 만든 아주 우수한 불상들이 아주 많죠. 이러한 목조 건물, 불상 등을 비롯해서 불교 문화가 오히려 우리 문화보다 더 높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불교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일본은 나라 시대부터 신불융합 정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를 사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와서 민간 신앙을 사찰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불교 신앙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특히 조선 후기 불교를 통상 통불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그런데 우리보다 빨리 토속신앙을 불교 안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찰과 신사가 유사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한 공간에서 함께 공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고유의 토속신앙을 사찰로 끌어들여서 불교와 융합시켜서 합치되도록 했다면 일본은 사찰로 그러한 것을 모두 끌어들여서 혼합해서 같은 공간에 병치되도록 했다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일상이 불교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불가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불교는 아주 현세적이고 현실 구복적인 그런 신앙이 발달하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불교가 유지 발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일본 불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는 밀교 신앙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보통 불교를 신앙 유형에 따라서 크게 나누면 현교와 밀교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 일본은 진원다라니를 통한 수행이나 예불의식 등이 오래전부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이 불교 어떤 밀교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불교는 현교와 밀교가 어, 대등하게 병치해서 발전을 했다고 통상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어, 현교가 밀교 신앙을 흡수한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현교와 밀교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밀교도 현교 못지않게 높은 신앙의 대상이었고 신앙의 어떤 중심을 이뤘는데요. 우리나라 불교, 한국의 불교는 밀교가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현교 안에 수용돼서 현교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밀교를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했고 우리나라는 밀교도 발전을 했지만 밀교가 현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현교 그 자체가 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밀교의 어떤 발전된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불교는 현교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일본의 불교는 현교와 밀교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일상생활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밀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측면이 강한 게 일본 불교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아주 다양한 종파가 전개되었는데요. 아스카 나라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법상종, 화엄종, 율종 이런 종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에는 천태동, 진원종 그리고 가마쿠라 시대에는 임제종, 조동종, 정토종 이런 종파가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조동종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주 크게 성행했던 대표적인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에도 시대에는 임제종에 기반한 다양한 종파가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요. 임제종, 조동종, 정토종, 천태종, 진원종, 법상종, 화엄종 이런 종파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임제종, 조동종, 전토종, 청토종, 천태종, 진원종 이런 종파가 크게 5개 종파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불교는 어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종파가 형성 발전하는 것이 일본 불교의 하나의 어떤 종파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일본 불교의 어떤 전래 시기와 불교문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200년 정도 늦게 불교 신앙이 전래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어떤 불교의 전개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불교가 크게 성행을 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불교가 약화되기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시대에 불교가 중요한 신앙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시대별로 많은 사찰들이 창건되었고요. 오늘날까지 불교 신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걸쳐서 아주 많은 사찰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신사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을 일반적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할 때 선사 시대를 조몽, 야유의 시대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일본 각지의 전방 후원군을 비롯한 많은 고분들이 축조되고 부장품이 매장된 시기를 고분 시대, 그리고 아스카 시대가 전개됩니다. 대략적으로 불교가 전래된 시기부터 710년까지 시기를 아스카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710년에 평성경, 그러니까 헤이족교로 천도하면서
이제 나라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94년 헤이안코, 그러니까 평안경이죠. 평안경으로 천도하면서 이 시기를 헤이안 시대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평안경에서, 그러니까 해안고에서 1868년 명치 유신 때 이제 수도를 에도, 그러니까 오늘 동경으로 천도를 하면서 아주 오랜 시기 동안 오늘날의 아스카, 나라, 교토 지역이 일본 고대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은 5, 6세기 때 일본의 어떤 고대 문화가 발전하면서 고대 역사의 주요 무대가 오늘날 오사카와 아스카의 긴키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지고요. 또 일반적으로 일본 고대 시대에는 아스카와 나라 시대에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역사에서 5, 6세기 이양은 일본 고대사의 기틀이 다져졌고요. 또 한반도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이 전래되면서 고대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덕태자, 쇼토쿠태자가 불교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아스카 문화 그리고 많은 일본 고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대 불교 문화가 또 백제 관련 선진 문화가 일본 땅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찰이 형성됐고 일본의 어떤 고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찰 중에 대표적인 사찰들을 우리가 이번 탐방에서 이제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사카 지역, 아스카, 나라, 교토 이렇게 4개 지역에 있는 사찰 중에 대표적인 사찰들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한반도의 고대 불교 문화 그리고 특히 백제 관련된 불교 문화가 이 오사카 지역에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백제 관련된 문화가 직접적으로 전래된 걸로 보이는 이 사천왕사를 이번에 탐방하게 되고요. 또 일본 고대 문화의 보고인 아스카 지역에도 많은 사찰들이 창건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스카사, 비조사를 이번에 탐방을 하게 됩니다. 또 일본 고대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나라 지역에도 아주 많은 유수한 사찰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사찰 중에 도다이지, 동대사, 그 다음에 호류지, 범용사를 탐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이 지역에는 아주 많은 사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이 사찰들을 둘러보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사찰들이 어떤 신앙의 중심지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관광의 어떤 중요한 지역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대의 어떤 역사와 문화 도시로 유명한 이 교토 지역에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찰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찰들은 관광 명소로도 아주 유명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찰들을 다 둘러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방가사유상에 봉안되어 있는 고류지 바로 광룡사를 탐방을 합니다. 이번에 탐방하는 사찰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고대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찰들이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고대의 사찰들이 훼손되어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대 시대의 모습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사찰들을 탐방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대 사찰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탐방의 대상이 된 사찰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탐방하는 사찰들을 좀 여행과 관광보다는 답사 또는 연구 또 우리의 고대 사찰을 한번 상상해 본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면서 다니시면 더더욱 좋은 탐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